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이 서울대 주성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소개하신 주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금속공학과 학사를 나와가지고 스탠포드 재료공학 석사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재료공학 박사를 역임하시고요. 또 미국의 페어차일드니까 이 회사에서 또 근무를 하시다가 연구소에 근무하시다가 서울대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재료공학부의 교수로서 작년까지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고등기술원 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 반도체 한국의 명실상부하게 반도체 분야의 제1호 박사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갤럭시 S 시리즈 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한국에서도 한 2010년 전으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이 TV 같은 경우에는 OLED라고 하고 자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이드 이렇게 해서 삼성이 그때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몰레드 방식을 갖다가 만들려면 LCD와는 달리 유리 기판 위에 장착된 이 실리콘 방막을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계신 이제 주 교수님이 그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사실상 삼성에 도용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계속 S 시리즈로 세계 스마트폰을 접근하는데 그 배경에 여기에 아몰레이드 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을 남의 기술을 도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소송을 전개해 오신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 오늘 모시고 한국의 대기업이 초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평생 연구에 몰두해온 한 서울대 교수님의 이런 이 기술을 독자적인 기술을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도용할 수 있느냐 오늘 이런 문제 앞으로 한국의 이 기업 발전이나 한국의 이 산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은 기술대로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국의 기술력이 향상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굉장히 이 과학계에서는 원로신데요. 일찍이 미국의 스탠포드로 유학을 가셨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 재료공학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만 해도 반도체라는 개념도 잘 없을 때 아닙니까? 사실 제가 스탠포드 가가지고 예. 반도체를 전공할 생각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겠죠. 그때는 가서 보니까 예. 당시에는 재료공학이라는 게 반도체보다는 아주 재료의 강도라든가 예. 열처리라든가 뭐 이런 거가 주종이고 반도체는 스탠포드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예. 옛날에 이게 무기 재료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재료공학하고 네.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는 그 대학교에 무기 재료 공학과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반도체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가서 어떻게 이 석사를 갖다가 재료공학이라는 부분을 들어가시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재료공학부로 제가 간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 재료공학부 중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반도체를 택하게 된 거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됐습니다. 거기 로버트 하긴스라고 배터리로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예, 그 교수님이 예.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신 연도가 언제십니까? 1978년도입니다. 78년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석사도 하시고 이제 박사까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을 미국에 계셨습니까? 공부한 거는 한 5년 했고요. 예. 그 공부 끝난 다음에 페어차일드 미국 페어차일드 회사에 예. 그 반도체 회사인데 거기 연구원으로 예. 한 3년 일하다가 이제 서울대 조인하게 됐습니다. 아, 서울대로 이제 돌아오셔 가지고 그게 1986년도 3월입니다. 86년도 3월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한 2, 3년간 그러시네요. 서울대에 계시네요. 서울대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한참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데모하다가 군대 잡혀갈 때 이제 교수님 오셨는데 그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재료공학과 이제 박사를 할 때 그때 한국에는 반도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국에는 제가 끝나고 예. 서울대 금속과로 왔거든요. 예, 금속과 교수로 왔는데 아, 처음에는 금속공학과 교수 금속공학과로 예, 왔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재료공학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재료공학 금속공학과가 바뀌었구나. 네. 예. 아까 말씀하신 예. 무기재료과하고 합해져가지고 금속과 무기재료과 예, 예. 섬유과하고 합해져가지고 합쳐져갖고. 재료공학부가 예, 됐습니다. 예, 근데 금속과에서는 물론 반도체를 전공하신 분은 없었고요. 예. 그때 전자과에서도 진공관을 가리키고 있을 때니까 맞아요. 트랜지스터. 네. 네. 사실 반도체 부분은 특히 재료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도 전공한 사람이 없었죠. 그럼 기업은 당시에 기업은 당시에 삼성이 그 지금 256 메가 D램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게 64K 예. 정도로 아주 수준이 낮은 예. 그런 메모리를 만들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예, 때입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 자, 그때는 그러면 상당히 이 생소한 분야를 이렇게 굉장히 생소한 분야죠. 그럼 학생들은 어땠습니까? 금속공학과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개념을 이해도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과를 막론하고 예. 그 물리학과 자연대학에 있는 화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대 내에는 거의 모든 과를 아마 섭렵을 반도체 소개 예. 때문에 세미나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쭉 하시다가 산학 협동에 관한 이제 일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막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성장을 하던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네. 그때 IMF 예, 막 97년 직후라서 예. 그때 실직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대기업에 거의 기생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공과대학 교수들 한 2,000여 명을 모아서 예.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돼달라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예. 그래서 만든 게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아,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지원단. 예. 네. 그래서 한때 그게 굉장히 대학교마다 유행이었죠. 예.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있는 대학마다 산학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산학재단이라는 것의 효시겠네요, 그죠?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참 그게 이 미국에서는 뭐 실리콘밸리나 그거 스탠퍼드 이런 대학들이 연계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지만 한국에서는 당시에 뭐 기업과 대학이 공대가 따로 놀던 시절에 그런 모델을 네. 심으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참 그런 것들이 대학교마다 이렇게 창업 보육 이제 나중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 안에 발전됐죠. 학교 안에 이제 회사도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 반도체 산업이 이제 한국에 급성장할 때는 어떻게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예. 또 강의도 새로 개설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예. 굉장히 많은 연구비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으로 그 한국의 이 반도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정착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은 어떻게 대학교가 이 기업들에 많이 가르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반도체 부분은 이 너무 장치 산업이 되노니까 이 대학에서 연구 장비라든가 연구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웠기 그렇겠네. 때문에 예. 대부분이 그 대기업에서 기술이나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것이 초기 반도체 연구에 대한 어떤 특징이랄까 뭐 이런 식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사실상 반도체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이게 미국에서 그런 개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게 뒤져져 버린 거는 그냥 뒤졌지 않습니까? 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참 재미난 질문인데요. 예. 이 반도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적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집적도가 자꾸 높아질수록 거기 그 장치가 거기에 맞춰서 개발돼야 계속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 같이 이렇게 자유경제 시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1메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옆에 4메가를 생산하는 그 기업이 들었으면 1메가 하던 기업이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못하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게 되니까 반도체 초기에는 일본이 그런 반도체 시장 제조업에 관련된 시장을 주도했어요. 일본은 그게 가능했거든요. 7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7개 회사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일본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비록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그 산업은 일본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죄송합니다. 이 한국이 또 쉽게 일본보다는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국가 주도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되놓으니까 일본을 바로 한국이 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이 한국, 일본, 중국, 그렇습니다. 대만 네. 이런 아시아의 국가, 동북아시아의 국가에서 이렇게 대다수를 점하게 된 부분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이게 첨단 기술이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대량으로 실용화 생산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규모화라든지 집적화, 장치 산업 이 특성상으로 아시아의 이런 국가 주도 산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벌적 산업 네. 또 뭐 정부와 이 기업 간의 이렇게 유착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조그만 화면 만들다가 예. 큰 화면으로 자꾸 지금 발전하면 그렇게 돼갔죠. 그 자유경쟁 시대에서는 예. 조그만 화면 만들던 사람들. 회사가 망가지는 거는 뭐 순식간이기 때문에 예. 감히 그런 투자를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가의 자본을 땡겨 가지고 창업 자본으로 해서 하는데 순식간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리면서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미국의 이런 풍토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에 대량 투기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어렵다. 어렵다고 봐야죠. 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유교적 또 국가와 기업 간의 유착 그리고 또 대규모 규모화 이런 것을 갖춘 아시아 4개국에서 주로 주도를 하는 부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다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반도체가 이 동북아시아에서만 가능한가 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지금 정치적, 기업적 어떤 특성, 재벌 특성, 기업 집단군의 특성, 정경유착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 산업의 특성과 맞다라는 부분에 있다. 이건 참 오늘 새로운 걸 저도 알았습니다. 거기 좀 덧붙여서 디스플레이는 예. 사실 반도체보다도 더 극명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디스플레이도 미국이 처음 개발을 했지만 일본이 디스플레이 LCD 경우는 특히 주도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게 곧바로 삼성하고 LG 이 두 기업으로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삼성이 세계 1위, LG가 세계 2위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붙고 있대요. 예.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단연코 1위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그 첨단 기술이 산업화될 때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 요즘 그 아주 흥미가 있는 이 TV나 신문에 삼성하고 LG가 QLED하고 그 다음에 이제 OLED하고를 사생 결단 서로가 이제 서로를 완전히 그냥 이 디스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광고들을 하고 있더만요.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끼리 이렇게 물고 뜯으면서 자기 기술이 낫다 하는 식으로 지금 험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고가 TV, QLED나 OLED 고가 TV 시장을 보니까 삼성이 1위, 고가 TV에서는 LG가 2등을 좀 쳐져서 하고 있더만 매출액 부분에는. 예, 그 중국이 또 2, 3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가 지금 TV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뭐 한 75인치급 고가 TV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장치 산업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크면 클수록 더 장치 산업이 되니까. 크면 클수록.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저 두 회사가 살을 걸고 싸우는 것도 이제 사실은 엄청난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형화되면서부터 삼성하고 LG의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요즘 저기 화제가 삼성은 LED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QLED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 개념을 안 쓰다가 2016년부터 QLED라는 말을 만들어내서요.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자기들이 SHU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이제 QLED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LG는 OLED를 이야기를 하면서 LG는 OLED야말로 이게 진짜고 QLED는 LED다. 그래서 백라이트를 쏴야 되고 뭐 진정으로 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옛날 기술의 그 약간을 응용한 거지. LED지 저게 어떻게 뭐 첨단 기술이냐 이렇게 하고 삼성은 또 OLED는 뭐 이 블랙색을 갖다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또 비판을 하면서 오래 쓰지도 못한다, 어쩐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싸움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색이 좋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싸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회사가요? 뭐 그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왜 고가 TV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가 전 세계에 한국의 두 나라가 살을 건 1, 2 싸움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좀 처졌어요. 일본 TV 만드는 기업들이요. 자, 그 부분도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 말씀하신 디스플레이로서 장치 산업 부분에 이 대기업 재벌의 결정, 이 투자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TV 회사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없죠. 제조 회사가 없죠. 예, 특히 좋은 TV일수록 더 없어요, 그죠? 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하고 똑같이 일본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다가 지금 중국으로 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이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좀 많이 처지게 된 게
아몰레드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몰레드는 LCD하고 달리 이 실리콘을 저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을 때는 LCD 경우에는 일본이 제일 뭐 잘 만들고 있었고 예, 기술 그때 선도국이었고 대단했죠. 우리도 일본에서부터 다 받은 기술이 많습니다. 예. LCD의 경우는 거의 다 지금도 기술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되는데 이 일본은 아몰레드의 경우 실리콘을 결정화하는 거를 레이저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는데 고집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1995년도부터 레이저 방식으로 실리콘을 결정화해서 아몰레드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 왔는데 2009년 11월 말에 와가지고 거국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레이저 방식으로는 절대 산업화의 기술 장벽이 너무 높다. 예. 그래가지고 포기해가지고 2009년 11월 말부터 일본에서는 아몰레드 제조 산업을 포기하게 되고 예. 때마침 2010년 1월 달에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아몰레드를 생산하게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삼성하고의 저 관계 문제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 그 가기 전에 이 어떤 대중적으로 지식이 없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 여쭤보면 그 이 스마트폰에서의 디스플레이에 이 자체 발광 그 뭡니까 다이오드 이 방식을 갖다가 아몰레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TV에서는 또 LG에서는 올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왜 이걸 이름이 아몰레드고 올레드고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 아몰레드는 올레드 앞에 예. AM이라는 것을 예. 우리 말로 그냥 아몰레드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겁니까? 그 앞에 AM이라는 거는 영어로 액티브 매트릭스의 다면 뭐 이런 겁니까? 예, A하고 M입니다. 예, 예. 거기에 그거는 능동형이라는 뜻인데 예. 그 능동형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을 각각 조절을 합니다. 예. 그런데 LG가 하고 있는 아몰레드는 우리가 보통 화이트 아몰레드라고 예, 불러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 이 빛의 삼원색을 따로따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일시에 같이 그 빛을 내 가지고 흰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레드의 경우에는 LG 올레드의 경우는 백라이트가 올레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라이트가 흰색으로 돼버려 가지고 그게 비춘다는 거죠. 예. 그 별도로. 아몰레드의 경우는 흰색을 내는 게 아니고 예.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깔을 각각 독립적으로 조합을 해서 26,000가지의 색깔을 내는 거를 아몰레드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술이 사실상 처음에 이제 여기 계신 주 박사님이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셨다는데 주 박사님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몰레드나 이런 어떤 이 스마트폰이 사실 우리 생각을 안 해보세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이거 흑백이었고 그냥 자판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씩 이제 발전되어서 나왔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뭐 칼라 이렇게 스마트폰이 되기 전에는 별로 이게 색깔이 떨어지는 칼라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삼성의 애플이 이제 2007, 8년도에 주로 나오면서 애플 아이폰이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 뭡니까 디스플레이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색깔을 다투는 싸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전에는 그러면 스마트폰이 칼라로 있을 때는 그 아몰레이드 방식을 하기 전에는 어떤 칼라 방식이었습니까? 애플에서 2015년인가 16년까지만 해도 애플은 LCD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LCD로 스마트폰을 네. 만드는 겁니까? 최근에 와서 아, 애플도 아몰레드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러면 그 전에도 한국에도 있던 네. 스마트폰 가기 전에 스마트폰 아닌 좀 스마트폰 비스무리한 이 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다 LCD. 예, 다 LCD였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삼성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몰레이드를 발표하면서 S 시리즈를 쭉 냈는데, 그 선생님은 이 아몰레이드 기술을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CD하고 아몰레드하고의 가장 제조 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 유리 기판에 증착되어 있는 실리콘이 비정질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예. 결정할 수 없으면 LCD밖에 못 만들고 예. 그걸 결정하는 기술이 있으면 아몰레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려면 보통 실리콘을 결정할 때는 700도 이상의 온도를 가해야 되는데 이 평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유리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유리가 600도면 다 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00도 이하의 온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옛날부터도 금속을 실리콘에다가 섞으면 예. 그 결정화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결정화 자체가 600도 이하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그때 함유되어 있는 금속이 그 나중에 그 트랜지스터로 만들었을 때 전기적 성질을 예. 저해하기 때문에 결정화가 끝난 다음에 그 금속 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제가 발명한 거는 니켈이라는 금속이 놀랍게도 지금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지금 저도. 그런데 니켈이라는 금속은 결정할 때만 도움을 주고 결정화가 끝난 다음에는 그 실리콘의 정기적인 특성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 우연히 어떻게 그걸 발견하셨어요? 그거는 정말로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네. 참 저희가 한참 연구할 때는 주기율표를 놓고 예. 실리콘에다가 다 섞어봤어요. 차례대로. 예. 그러다가 니켈이 어느 날 갑자기 니켈은 이 오염이 없다 하는 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끊임없는 지도들을 하시다가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 1호 박사인 주성기 박사님의 이 아몰레이드 기술이 어떻게 한국의 최대 기업으로 도용을 당했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연구하는 이 학자의 이 자존심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갖다 초래했는가 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